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법교육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용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임용시험에서 화법교육은 제 책인 화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하고 또 영락의 화법교육론 이렇게 두 권이 이제 화법교육에 대한 개론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평론에서 나온 국어교육의 이해에 또 화법교육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책 두 권하고 또 한 챕터 정도 해서 같이 이렇게 단권화를 하시든지 통합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화법 교육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제 책인 화법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에서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출제 동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감적 대화, 예전에 공감적 듣기인데, 그래서 이제 공감적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약하기랑 반영하기. 물론 이제 말하다 보면은 하나로 합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며 대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이제 뭐 감정과 입장이 딱 뭐 인지냐 정서냐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딱 상대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의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 뭐 T냐 F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이렇게 차원이 공감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감정에 딱 이렇게 전이가 되듯이, 그죠? 예. 정서적인 공감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이건 뭐 T든 F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인 공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중학교 성취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또 중학교에 주로 이제 이 점검 조정이니까 메타인지에 대한 성취 기준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공감적 대화를 실천한다 이렇게 돼서 기존에 이제 공감적 듣기에서 화자가 해서 청자로 일방적인 내용에서 공감적 대화로 해서 화자가 청자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청자가 그죠? 공감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공감적 듣기로 전통적으로 계속 해오던 거는 당연히 뭐죠? 예.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그죠? 예. 집중하기. 그다음에 또 상대방이 더 얘기하도록 하는 격려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적 반응을 하려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존에 얘기하던 소극적 들어주기고 적극적 들어주기가 이제 지금 나오는 여기 요약하기랑 예. 요약하기랑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소개드릴 반영하기가 있습니다. 그 요약하기부터 먼저 보면은 화자의 말을 요약해서 그대로 재진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기 또는 재진술해 주기, 재진술하기라고도 합니다. 패러프레이징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왜 요약이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이만큼 얘기했는데 내가 이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죠? 요 정도 핵심만 요지만 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해서 재진술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 나 피곤하고 졸려요. 이렇게 하면은 예, 언제 빨리 학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준서이가 피곤하고 졸리는구나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A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또 A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죠? 일단은 준서 입장에서는 제가 피곤하고 졸린 거에 대해서 엄마가 이해를 했고, 그죠? 예. 그리고 공감을 또 했음을 또 드러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이유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그 다음 턴으로 오늘 학원 어떻게 할래? 그럼 얘 뭐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아니면 내일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대화가 굉장히 평화롭게 되면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약하기는 말을 그대로 재진술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반영하기는 리플렉팅입니다. 그래서 거울로다가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반사해 주듯이 이렇게 리플렉트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의미를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방금 나눈 요약하기보다는 훨씬 더 좀 고등의 인지적인 기능을 좀 필요하겠죠.
필요로 하겠죠. 이성적인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죠?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논리적인 의미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공감적 듣기라고 해서, 아, 그랬구나, 슬프구나, 나도 슬퍼,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성적인 차원과 또 정서적인 차원,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초조감, 이런 감정을 갖다가 인지하고, 이걸 자신의 말로 풀어서 진술해 줍니다. 상대방이 불안한지 초조한지, 나 불안해, 나 초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감정을, 그죠? 파악해서, 예, 자신의 말로 풀어서 진술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엄마,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되나요? 자, 이 말에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나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그죠? 예, 이런 마음을 엄마가 잘 헤아려 줬습니다. 물론, 치과에 가기 싫은 마음도 있겠는데, 그거보다 좀 시험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좀 이제 좋은 면을 파악해서 엄마가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 반영하기는 주로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지지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네, 이번엔 시험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요. 병원에는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이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대화가 되고 또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 보통의 이제 일반 엄마들이 하듯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내일 꼭 치과 가야 되나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예약했어. 빨리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 야,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은 치과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아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또 치과에 가기 싫었던 마음도 있는데 짜증도 나고 어쩔 수 없지. 그죠? 그리고 엄마에 대한 또 반항과 분노심이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요약하기랑 반영하기의 특징, 요건 그냥 정보를 그대로 요약해 준다. 요건 좀 감정을 반영해 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2021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선생님 이거 팀플을 하는 상입니다. 모든 발표 과제인데요. 예. 근데 학생 A랑 B랑 대화를 합니다. 이제 화법 임용의 어떤 주로 그 문항 패턴은 당연히 이제 구어가 나오죠.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데 대화가 학생과 학생의 대화가 나와서 나오기도 하고 또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나와서 교사가 학생의 말을 좀 이제 지도하는 그런 맥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나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그대로 이제 뭐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여기서 이런 단서를 가지고 이제 파악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학생과 학생이든 교사와 학생이든 여러분들은 문제가 나왔을 때 요 발화에서 분석을 잘해서 어떤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공감적 듣기니까 예. 여기 보면은 맡은 부분을 잘 안 해오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여기 학생 B가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 이제 뭐죠? 고민을 털어놓죠. 그래도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생님께로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팀플에 대한 스트레스이죠. 그렇지만 맡은 부분을 잘 안 해오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지금 뭔가 속상함, 우리 감정을 한번 추론해 볼까요? 그죠? 그리고 모둠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비협적인 사람 못까지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어. 그죠? 짜증이 나죠.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해야 될까? 좌절감도 들고요. 차라리 과제를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딱 도와주는 뭐 예를 들면은 팀원이 5명이더라도 한 두세 명만 도와줘도 이런 소외감은 안 느낄 텐데 이거는 뭐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또 소외감도 있고 지금 남들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 하고 싶은 또 인정 욕구도 있고 또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통제 욕구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 상대방의 감정을 지금 뭐 속상해 짜증나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친구가 잘 헤아려 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는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끝도 없잖아. 모든 과제니까 좀 손해본다 치고 그래 참아야지 하고 정말 딱딱한 요즘은 이렇게 그 AI도 이렇게 답변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하는데 제가 한번 뭐 이게 답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런 감정을 헤아려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그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죠. 함께하는 친구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구나. 그죠? 예.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듣는 거지. 이런 식으로죠. 그러면은 상대가 친구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하기에 대한 내용이 2021년도에 나왔고요. 어, 임용심이 이제 기출이 계속 그 핵심 개념 위주로 또 해마다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출제 동향들을 잘 파악하시고 화법은 당연히 이제 이런 지금 어떤 요 학생의 대화를 분석하는 거라든지 또 교수 학습 맥락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또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대표적인 그런 담화 유형들 7가지 있잖아요. 그 대화부터 연설, 토의, 토론, 협상, 발표, 뭐 면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핵심 개념들이 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온 핵심 개념들 위주로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비폭력 대화가 2022에 명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15에서는 여러분 나전달법이었어요. 그 아이메시지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비폭력 대화랑 아이메시지는 사실은 상당 부분 또 그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성취 기준 보면은 서로의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갈등을 조정한다 해서 주로 이제 갈등 상황에서 나오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아까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죠? 상대방의 감정, 얘의 감정이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잘 헤아려가지고, 그죠? 예. 그다음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나의 감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잘 몰라요. 근데 내 감정을 내가 지금 왜 서운한 건지, 답답한 건지, 그죠? 굉장히 부담감이 큰 건지 잘 감정을 헤아려 가지고 진솔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요게 이제 2015 때는 나전달법이었는데 여기서는 비폭력 대화 이론이 본격적으로 2022에서는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과 상대의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게 비폭력 대화의 그 네 단계하고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지금 넌 왜 늦었어? 게으름뱅이야. 나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이게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제 관찰이라고 합니다. 옵저베이션. 그죠? 그렇게 우리 과학에서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 느낌, feeling, 그다음에 욕구, 그죠? needs. 여기 이제 일이고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기. 나는 뭐뭐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서운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어서 발화가 됩니다. 이제 2단계, 3단계고요. 그다음에 자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요게 4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에 비폭력 대화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요 비폭력 대화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폭력 대화는 이제 임상심리학자인 그 로젠버그가 개발한 건데요. 비난이나 도덕적 판단 대신에 객관적인 관찰과 감정, 욕구, 그다음에 바람, 부탁 이렇게 해서 관찰, 판단 없이 말하기, 느낌,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욕구, 그죠?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의 어순에서는 욕구부터 얘기하는 게 또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부탁. 그죠? 이렇게 됐을 때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공명이란 말 아시죠? 리조넌스. 그죠? 우리 소리 굽세 이렇게 해가지고 띵 하면은 이쪽도 띵 울리는 그런 주파수가 맞았을 때 울리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공명한다. 그래서 감정이 공명한다고 합니다. 그죠? 똑같이 물리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로젠버그는 공간과 연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이해와 원만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분이 이제 로젠버그인데요. 이렇게 그 기린하고 자칼 이렇게 손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제 자칼의 대화 여러분들 금방 직관적으로 느끼겠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죠? 도덕적으로 너는 어때? 뭐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정보다는 평가를 얘기하는 데 집중이 되고 단정적인 표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과 갈등.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너는 어때? 너는 게을러. 너는 뭐 어떠해?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제 물러나게 되죠. 이제 거리감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기린 초식 동물이죠. 객관적인 관찰, 그죠? 이 긴 목으로다가 지금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게을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번 늦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솔직한 나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욕구, 내가 지금 무슨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말의 화법이랑 좀 맞나?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또 우리말의 화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뭐 어떤 진리나 정답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담화 관습으로 그렇게 바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그대로 너는 어때? 라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친구들이 그렇게 바로 얘기했던 것. 그죠? 그게 우리 화법 제일 앞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자아 개념, 그죠? 어떤 정체성의 또 형성을 하게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말의 화법, 우리말의 어떤 관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낯설다, 이거는 뭐 외국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바른 내용들은 그대로 또 잘 받아들여서 또 이것을 또 우리말의 관습으로 또 잘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심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요 자칼보다는 훨씬 더 공간과 연결이 형성이 되겠죠. 자,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학업 계획서를 제출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번 기회를 줬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죠.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버릇이 없어. 반항적이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합니다. 오늘도 제출하지 않았구나. 그죠?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판단이나 비난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을 얘기하는데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대했는데 선생님은 이 친구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기를 이제 기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표현해. 감정이 어디 드러났나요? 이렇게 서운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게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죠? 그냥 예, 어, 밀어내거나 예, 그죠? 이렇게요. 혼자 조용히 이제 사라지거나 나중에 꾹꾹 참아놨다가 폭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네가 지금 자기주도적으로 하긴 했는데 오늘도 학업 계획서를 안 가져왔다니 선생님 마음이 좀 서운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서운할까요? 그 욕구는 이 학생의 학습 계획이 공부는 잘하고 또 머리도 좋은데 굉장히 이제 계획을 잘 안 잡는 수립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랬더니 체계적으로 잡혀서 그거대로만 잘 하면 되는데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막판에 몰아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잘 대비가 안 된다. 그죠? 내면의 기대와 필요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형대로 하면은 요게 먼저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학습 계획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를 선생님은 바랐기 때문에 네가 오늘도 안 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서운하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겠니 해서 더 기한을 더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물음표가 중요합니다. 해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겠니 해서 부탁이죠. 명령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폭력 대화와 더불어서 또 이제 전통적으로 근 20년 동안 잘 나오는 게 이제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중어법이라고도 하고 이 공손성은 폴라이트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뭐죠? 예의입니다. 예의, 폴라이트니스.
그럼 아주 쉬운 단어죠.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요것을 갖다가 이제 공손성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요것으로 이제 말하는 방법을 정중어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뭐 칭찬의 경륜이라든지 겸양의 경륜, 뭐 또 동의의 경륜, 공감의 경륜 이런 것들은 다 쉽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요 말 자체가 요령 경륜하고 관여 경륜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은 우리 삶의 요령, 뭐 어떤 지혜나 기술, 뭐 이런 것도 이제 요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의 원리에서의 요령은 상대방의 부담을 갖다가 줄이는 것을 이제 요령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관용은 그것을 이제 나의 차원에서 내가 이제 부담을 크게 하는 것, 내가 더 관대하게 하는 것에서 관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고 그런데 여기 이제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혼동할 일이 적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2022에서도 여기 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속 2015 때도 그렇고 대화의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 대화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협력의 원리, 그라이스의 협력의 원리 아시죠, 여러분? 질량, 관련성, 태도,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대화 함축까지, 그것은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면 유지 원리도 나오는데 여기 공손성의 원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원리는 뭐 다 따로 화법 쪽에서 이렇게 정립을 해도 되겠지만 또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것들이 뭐 당연히 우리가 익혀두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계속 이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령의 확률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부담과 이익입니다.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예. 부담이 커질수록 예의가 없어집니다. 상대를 에게 뭘 강요한다거나 상대에게 뭘 굉장히 뭐 부담을 크게 하는 거면은 이제 impolite, 예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상대방의 이익, 여기서 뭐 비단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부담이 덜어지는 게 이익이 되겠죠. 커질수록 예의가 있다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소개팅 상황인데 이렇게 앞 여기 이제 부자지간입니다. 같이 이제 부모님도 같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거의 이제 맞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아버지들끼리가 지인인데 이 여자분의 아버지는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늦게까지 왔고 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늦었습니다. 일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 회장님이시네요. 그죠? 아, 괜찮아요. 오랜만에 아들과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굉장히 품격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회장님이니까 여러모로 바쁘겠죠. 근데, 예. 아,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이렇게 20분이나 늦다니. 아, 지금 나도 바쁜데. 막 이렇게 이 여자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그죠?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 어, 당신이 20분 늦게 오는 바람에 덕분에죠, 여기서는. 아들과 오붓하게. 이제 바빠서 아들하고 별로 평소에 대화를 못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20분 기다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붓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실은 이게 이제 배려해주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이 여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감과 어떤 마음의 심적 부담을 확, 그죠?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죠? 이것을 요령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간접성이 올라갈수록 또 예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완곡한 표현이 예의 있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이제 친구가 풀 빌려줘 하면 이건 뭐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근데 풀 좀 빌려줄 수 있니? 이렇게 완곡하게 좀 간접적으로 선택권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장이니까 선생님께서 너가 발표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맡아주면 어떨까 하면은 이 친구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께 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좀 그런 심적인 부담이 줄잖아요. 그죠? 선택권이 없는 강한 명령, 상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 체면 손상 위협이 커지게 됩니다. 선택권을 상대에게 부여하면은 부담이 최소화되고 참여성 위협이 적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인 명령 표현보다는 간접적으로 선택권을 주어서 의문문을 사용하면은 유용의 경륜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륜입니다. 관용의 경륜을 보면은 요건 이제 어, 나의 부담을 크게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나의 부담을 최대한다. 유용의 경륜이 이제 그 상대에 대한 것이라면은 유용의 경륜을 관용의 경륜에서는 화자 입장, 내 입장에 이제 적용한 게 되겠습니다.
부담이 클수록 또 이익이 적을수록 예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여기 보면은 회장인 내가 발표를 맡아줄 수 있겠니? 그랬을 때 서연이는 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부담을 선생님께서 사실은 부담을 떠맡겨 주셨는데 이제 여기 이제 좀그 선택권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요 관여 경률이 준수가 된 것이죠. 근데 수지는 먼저 선생님께서 구상을 해주셔야 제가 하죠. 요 짐을 갖다가 요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시 토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먼저 해주셔야죠. 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다시, 나에게 온 부담을 다시 그냥 넘겼죠. 공을 다시 부담을 전가하면서 공선수성의 원리 중 관여 경률이 위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내 탓으로 돌려 말하기가 되는 건데요. 선생님 설명 너무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상대방의 부담, 당신의 설명이 이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탓하는 말하기인데요. 내 탓으로 돌려 말하기입니다. 그죠?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이게 꼭 뭐 일방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이 쌍방간에 선생님도 물론 이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당연히 좀 어렵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내 탓으로 돌려서 말하면서 선생님의 부담을 줄인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요거 아까 우리 바로 살펴봤던 거죠. 발표 준비를 해라가 아니라 발표 맡아주면 어떨까? 그대로 예문이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능의 경률에 대한 게 나왔고 지금 살펴본 거는 이제 관용의 경률인 겁니다. 그죠? 그대로 나왔죠. 선생님의 설명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데 이걸 갖다가 상대에게 지금 부담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용의 경로로 바꾸어서 내 탓으로 돌려서 아까 바로 봤던 예시처럼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경률의 어떤 대칭 관계를 한번 보면요. 이 부담과 이익 추구로 인해 가지고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이것이 요령의 경률. 이것을 나의 관점으로, 그죠? 해서 내 부담을 최대하고 내 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은 관여의 경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요령의 경률은 주로 이제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주는 것. 이 맡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관여경률은 나의 입장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발표 준비를 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죠? 내 부담을 늘리고 상대의 편의를 높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령경률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 관여경률은 내가 양보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거나 또 학생들에게 설명하시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아까 살펴봤던 체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이 브라운과 레빈슨의 그 체면 유지 전략 5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다가 지금 2022에서는 딱 대놓고 체면 유지 원리라고 대화의 원리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체면 유지의 원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서 2015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5단계 전략인데요. 전략에는 이제 볼드온 레코드라 그래서 어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예의를 갖추는 표현을 생략하고 노골적으로, 그죠? 자신이 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거의 명령처럼 얘기합니다. 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소대장 같은 경우 이제 병사들한테 당장 훈련할 테니까 휴식 중단, 연병장 집합, 거의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에게 책상 줄 맞추고 자 이제 시험 볼 준비해 그죠? 자 모두 뭐 자료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는 이제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그죠?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하고 산에 오니까 참 좋다 그랬더니 빨리 좀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시험 시간이 끝났으니 답안지 제출하세요 그랬으니 5분 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명령은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FTA라고 하죠. 체면 위협 행위, Face Threatening Act.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체면 유지 원리랑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레이커프의 강요하지 말라, 선택권을 주라, 또 친절하라, 요 공손성에 대한 이 원리 중에 이런 것들을 또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 예의를 존중해 주는 건데요. 유대감이라든지 존중받고 싶은 그 적극적 그 체면이 있습니다. 적극적 체면을 존중해 주는 적극적 예의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체면은 뭐냐면 이제 존중받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유대감을 나타내고 상대의 적극적 체면, 예. positive faith라고 합니다.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간접적 표현을 사용해서 예의를 갖추는데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직접적인 요구 대신에 유대감이나 존중을 드러냅니다. 또 큰 도움이 될 거라시라는 긍정적인 효과. 예를 들면은 어, 뭐 지금 같은 이런 강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요청해 주는 상황에서 교수님에게 어떤 유대감과 존중을 드러내는 건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죠? 예. 이 뭐예요? 어, 유대감과 교수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는 교수님을 좀 이렇게 높게 존중해 드리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 반대로 아까처럼 볼드온 레코드 전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교수님 강의 자료 좀 올려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죠? 예. 굉장히 뭐죠? 마음에 부담도 되고, 강요를 받는 느낌에서 기꺼이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겠죠. 수업에서 보여주신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내 자료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존중받고 학생들이 또 나의 강의를 또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또 이런 유대감도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 전략 3은 아까는 이제 적극적 체면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소극적 체면을 존중해주는 소극적 예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권리 침해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렵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죠. 교수님도 뭐 학기 말에 성적 처리하면서 또 뭐 바쁘고 또 다른 뭐 연구로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이 소극적 체면은 나의 어떤 자유 또 나의 어떤 뭐죠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침해받지 않고 싶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극적 체면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지난번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교수님이 이 소극적 체면을 존중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우 번거로우시겠지만 등의 표현은 상대의 권리 침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고 있구나. 내가 바쁜지 번거로운지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올려주실 수 않고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표현해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극적 체면을 지켜주는 소극적 예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하고 5번 같이 볼 텐데요. 4번은 오프 레코드 전략입니다. 오프 레코드 전략.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면 위협 행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람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프 레코드.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는 것과 또 이 말에 대한 수용과 거절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줄 그런 목적을 달성할 확률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비가 많이 오네. 학교에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걱정이야. 이 짐을 학교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잔뜩 이렇게 들고선 이제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암시적으로. 그랬을 때 B가 친구가 나 마침 학교 가는 길인데 내 차로 함께 갈래? 이렇게 이제 자가 운전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A는 암시적으로 바람을 표현합니다. 상대방에게, 나 이렇게 짐 많은데 지금 비도 와. 너 안 바쁘면 나 좀 차 좀 태워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지는 거죠. 그죠? 걱정이야. 그죠? 상대방이 전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B는 수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저는 이제 못 알아채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완곡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딱 던지거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 모호함, 말줄임표, 걱정이야,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안심적으로 의도를 전달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고, 체면 위협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프 레코드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또 얼마든지 충분히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상대방이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또 강요했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또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5는 사실은 뭐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체면 위협행위 FTA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침묵. 요청할 바가 있지만 위협할 소지가 있으므로 침묵을 선택하는 겁니다. 장점 뭐예요? 체면손상 위험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죠. 예,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내가 아쉬운 소리를 안 하니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뭐예요? 원하는 정보를 전혀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체면 유지 원리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요겁니다. 자, 여기 이제 교수학습 상황인데요. 이 팀 회의에서 금요일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업무를 분담하였다. 신입사원 A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작성량이 많아서 동료인 B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A가 이제 보고서 작성 업무 많은데, 아, 오늘 목요일인데 제가 맡은 보고서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여기서는 그랬더니 B가 제가 맡은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줄까요? 하고 이렇게 알아듣고선 뭐예요? 이렇게 수용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서두르지 않으면 마무리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그죠? 그냥 이 빠른 소리만 그냥 하고 끝냈어요. 그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기업에서 사용한 체면 유지 전략 뭐죠? 암시적으로 말하는 오프 레코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체면 위협을 감소시키고 강요를 줄이고, 그죠? 이렇게 또 인간관계를 또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렇게 2번 동그라미 2번이 얘기한 것처럼 효과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5단계 전략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1부터 1이 제일 체면 위협 정도가 큽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체면 위협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볼드온 레코드 전략,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인 명령하는 거. 적극적인 체면을 파저티브 페이스를 지켜주는 유대감과 존중을 드러내는 적극적 예의. 또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주는 소극적 예의 전략. 그죠? 요 두 개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예의 전략이 되겠고, 오프 레코드 전략, 암시적으로 힌트를 이렇게 살짝 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해본 말이야. 거절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툭 던지는 오프 레코드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묵, 관계를 유지하는데 글쎄 어느 정도 또 필요한 거를 서로 또 요청하고 주고받고 이랬을 때 또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자, 체면 위협이 줄어들수록 예의는 올라가고 대신에 어때요?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쪽, 그죠? 명확성이 떨어지죠. 여기는 뭐 당연히 체면 위협이 올라갈수록 예의는 줄어들지만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거죠. 내가 필요한 바를.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략이라 그런 게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봐가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딱 정답이 있고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좀 개인적인 소송 차원에서 헌법교육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